저는 딱 하나만 요즘은 초점을 맞춥니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느냐 안 가느냐. 투자자는 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심지어 IMF가 와도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된다고. 산업이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새로 생겨나게 되면은 생겨난 다음에 승자가 누군지를 저 같으면 보고 그 승자가 결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펀더멘탈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2019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연간 거래되는 외환 규모는 1647조 달러인데 이 중에서 상품 교역량은 25조 달러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 거래액의 약 1.5%만 실물하고 연계돼 있고 98.5%는 그냥 자본 거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거보다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총 자본 거래에서 우리나라는 총 무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자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5%는 그 실물과 연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투비 자본이 환율 변동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는 3.5%, 미국은 5.5%가 되기 때문에 무려 2%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난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고금리를 쫓아서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골고루 다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은 얼마 안 될 텐데, 자, 미국이 이제 금리를 높게 가면서 채권을 발행하니까 영국 올렸죠, 캐나다 올렸죠, 호주 올렸죠, 노르웨이 올렸죠, 뭐 스위스 올렸죠, 다 올렸죠. 우리만 낮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 높은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홀로만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나라 자금이. 저는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통계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 이제까지 어떤 의견이 좀 있었냐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자본이라든가 유럽 자본이 크다면 이렇게 가는데 네. 뭐 중국 아니면 이쪽 일본 뭐 이런 아시아 근방,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나 그 어떤 유럽의 어떤 국가들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중국, 일본 이런 쪽하고 금리를 비교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 아시아 권역에서 움직이는 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안도를 좀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을 주로 자국에서 소화를 많이 그렇죠. 하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 치고,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아시아 자금이 이자를 조금 줘도 아시아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놔둬야지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차이가 근데 네. 많이 벌어지면 네, 뭐 네. 크지 않다 그러면은 네. 그런 대로 그냥 0.2, 0.25, 0.5 이런 것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2%면 저는 굉장히 큰 그렇죠. 네. 돈이라는 거는 속성이 더 나은 이득을 쫓아 움직이는 게 돈의 속성이니까. 맞습니다. 뭐 물이 아무리 그래도 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도 마찬가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게 이윤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것도 물이 흐르듯이 당연한 거라.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도 좀 긴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예전에 원유 트레이더를 해보셨으니까 그 경험상 이 외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인위적으로 네. 뭐라 그럴까요? 이 금리를 조정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차이가 낮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율, 네. 이 환공격과 관련한 헤지펀드들의 그 환공격,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을 합니다. 저는 하도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갖고 제가 그 IMF 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원유를 안 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셨겠지만, 그렇죠. 원유 그냥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유를 안 주는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신용이 있기 때문에 TT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TT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유를 갖고 오고 30일 후에 뭐 90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나라들하고 결제를 했는데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외환 위기가 터지니까
LC로 변경을 해버립니다. 산유국들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쿠웨이트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냥 그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TT로 니네를 믿는다 이러면서 TT로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상당 부분 LC로 다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LC도 그냥 우리가 열심히 우리나라 국내은행에서 LC를 열면 안 되고 그쪽에서 저 말하는 은행은 세계에서 탑 클래스 20개 은행에서만 LC를 여는 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20개 은행은 저희 LC를 안 받아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LC를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원유 끊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그때 힘들었었는데 그런 어떤 이런 그때 그래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여간 그때 아주 이 트라우마가 저는 있습니다. 환율 이런 거에는 아주 거의 제가 경기를 일으키듯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단기 외화 부채가 38% 비중이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계 부채까지 이제 사실 포함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터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단기 외화 부채 올리기가 어렵다. 근데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데 금리 차이가 다른 나라랑 너무 나버리면 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그 투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기회다 하고 이렇게 달려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다 하고 달려들면 이들의 그 포지션은 뭡니까? 뭐 어디에다 여러 가지가 베팅을 하는 있을 수 거죠? 있죠.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요. 저기 같이 예를 들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공매도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지 소로스가 그 잉글랜드 은행을 공략했을 때가 대규모 공매도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룻밤에 그 당시에 1조 달러를 벌었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른 세력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뭐 기러기 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한쪽 예. 어떤 헤지 펀드들이 방향을 정하면은 예. 나머지들이 기러기처럼 몰려 들어가서 결국은 엄청난 그래서 그걸 국가 차원에서는 헤지 펀드들의 방향을 막기는 좀 쉽지 않다. 미국의 의지 없이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무슨 그 일본하고 이렇게 그 통화 수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결국 미국의 의지, 미국하고의 통화 수합이 맞습니다. 예. 가장 확실하겠죠. 예. 그 코로나 때에 저는 거의 외환위기가 한번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은행을 갔는데 그냥 막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그때는 이제 1,300원이 넘었었죠. 그때는 1,200 얼마에서 은행에 달러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소진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외환위기가 터지겠구나 했는데 마침 그날 밤에 그 통화 수합이 미국하고 딱 체결되면 상국은행이 발표를 하면서 그 다음날 환율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 통화 수합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막 그 대한항공 이게 6개월 남은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뭐 30% 금리에도 안 팔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 준다 그래도 안 팔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붕괴가 됐다는 거는 이제 자금 경색, 신용 경색이 언제 온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에선 그 당시에는 그 코로나 터졌을 때는 우리나라 이런 회사채는 금리에 관계없이 뭐 50%건 60%건 관계없이 아예 관심이 없었던 때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도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세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몇 개 딱 그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그걸 풀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것도 사실은 미국이 자기네 혼자 잘 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우선인 거잖아요. 자기네 경제. 금리를 올리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로 인해서 다른 데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뭔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통화 수합을 주요 국가들하고는 체결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예, 저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부정적으로 좀 어렵게 보셨잖아요. 하반기 시장을. 근데 미국하고의 통화 수합이 만약에 체결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뀌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달러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공모주가 있는 거는 사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딱 하나만 요즘은 초점을 맞춥니다. 유동성이 빠져나가느냐 안 가느냐 사실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무슨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보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4종목, 5종목을 네.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보유하실 때 그 이후로 그런 하반기에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와도 크게 빠지지 않을 주식을 먼저 좀 감안을 하셨다. 최근에 담는 거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담는 예,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을 작년 연말부터 좋게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담는 거는 그냥 좋으면 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한 열흘 전부터 이제 JW 중해제약부터 조금씩 사고 있는데 그 종목부터는 이제 빠지지 않을 주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주식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현금 보유를 가는 예.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자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측일 뿐이고요. 이 투자자는 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심지어 IMF가 와도 주식은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이게 투자자로서 주식을 정리하는 거는 저는 그냥 이제 은퇴를 나중에 했다거나 이런 거지 아무리 못해도 주식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60, 70%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작가님 그 포지션은 앞으로 이러한 하반기에 이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뭐 스스로 세우신 전략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려도 뭐 회복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제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코로나 때 주식 빠지듯이 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상반기 때는 좋게만 봤는데 이제는 이런 약세 요인도 있다 이제 이 정도이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현금화를 할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네. 뭐 신흥국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네. 금리 네. 인상에 의한 거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셨고요. 예, 예.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큰 우리가 급락,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큰 센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그 중국에서 중국이 안 좋았던 게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한테는 이 금융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상당 자금이 빠져나와서 일본하고 우리로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주식이 좋은 게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빠져서 글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들 가운데서 어쨌건 주식 비중을 한 80%로 들고 네, 가고 네. 20%는 이제 현금을 준비하셨다가 예. 그러한 상황이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 네. 그때 네.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네. 이 저는 기존에 들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리실 건가? 그 아니면 5종목만 항상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종목이 넘으면 하나를 처분하고 그걸 넣고요. 만약에 4종목만 있으면 하나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4종목입니다. 지금도 지금 3만 불 넘었나요? 뭐 그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럼 지금 가격에서도 더 올라갈 룸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2025년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10배를 주식에 넣어놨던 이유가 10배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놨죠.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루닛하고 비트코인.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그렇고 또 종목과 관련해서도 자신만의 이제 기준이 있으시고 확고하게 네.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돼서든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만 이어진다면 뭐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시는 전략.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30% 오르면 매도하고 하는 게 이제 큰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는데. 예, 아까 제가 잠깐 자꾸 루닛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루닛을 얘기했던 게 한 25,000원쯤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해도 이건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25,000원에 사서 3만 원에 팔고 3만 5천원에 파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팔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작년에 와서 이 815에서 말씀드려서 루닛을 사신 분들 중에 안 팔고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주가가 18만 원 가까이 되니까 네. 상당히 2만 5천 원에 사신 분들을 네. 근처라면 네. 큰 수익이 나셨겠죠. 네. 네, 하여튼 정말로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면 이런 마인드로 근데 구조적 성장주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문득 그런데 이 반도체 혹은 요새 뭐 AI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구조적 성장주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은 관련된 주식을 안 담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일단은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또 지금은 다른 관점이 뭐냐면 일단은 어떤 그 산업이 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새로 생겨나게 되면은 그 사실상 그 생겨난 다음에 승자가 누군지를 저 같으면 보고 그 승자가 결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인터넷이 처음에 생겼을 때 자, 그 인터넷이 구조적 성장주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1등 기업은 다음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렇죠. 1등 기업은 야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구조적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야 된다 해서 다음하고 야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실패를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겨났을 때 세계적 1등 기업은 일본의 NEC였습니다. 네. 여기 들어간 사람들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는 건 구조적 성장 섹터가 아니고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지만 거기서도 보면 사서는 안 될 주식이 있고요, 당연히. 네. 그다음에 무슨 섬유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지지부진한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F&F라든가 아니면 삼양식품 이런 것들은 10배씩 올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섹터는 참조만 하되 종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 그 종목의 밸류에이션.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성장 산업일 경우에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은 2차 전지 가운데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몇몇 주식들이 승자가 될 거라고 당연시 여기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지켜보는. 그렇습니다. 1987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983년도에 반도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1987년도에는 엄청나게 큰 이제 세계 거의 1등 반도체 회사가 됐는데 19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TSMC가 창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 새로 생긴 조그마한 회사들은 절대 그 큰 기업을 쫓아오지 못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산업이 초창기에는 이게 얼마든지 순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하여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는 이렇게 기업을 막 사는 거는 별로고 좀 성장을 한 다음에 그 산업이 어느 정도 1등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도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게 이제 잡아간다 그때에 투자를 했어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을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승자가 되어 간다 싶을 때에 샀어도 굉장히 수익이 났을 거고 근데 그거를 막 너무 성급하게 인터넷 무조건 사야 돼 이래가지고 초창기에 다음 들어가고 미국에서 야후 들어가고 뭐 AOL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은 어쨌든 쫙 가다가 거의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면서 한번 열풍이 지나가고 정리가 된 다음에 살아남는 기업 가운데서 1등 기업, 1등 기업. 이건 뭐 각자마다 다 투자 기준이 다른 거니까 우리 잠시만요. 배용국 작가님, 우리 1100만, 1100만으로 오히려 더 유명하시니까 1100만 저자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시면서 자신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배용국 작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